자, 이번 시간 제 13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13강에서는요, 그렇게 크게 문제 비중이 높은 부분은 없어요. 자, 12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각 강의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2강 했던 BCG에 대한 전략 위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4번. 다각화 통합 전략과 아웃소싱 전략. 특히 이제 아웃소싱 전략 같은 게 조금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취지인데, 자, 경영 다각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각화 전략. 다각화 전략으로 이제 가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기존 사업의 운영 기반을 떠나서 별도의 사업을 외부에서 획득하거나 내부에서 새로 착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기존 사업과 별도 사업과의 관계에서 상승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각화 전략의 목적은 뭐 기업의 성장, 그다음에 위험의 분산, 내부 시장의 활용, 범위의 경제성을 한번 밑줄 쳐 보시는데요. 자, 앞쪽에서 이제 범위의 경제성이라는 자체를 이제 한번 배운 적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기억을 하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구매를 통합해서 구매합니다. 구매를 통합해서 구매. 자, 무슨 말이냐?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얘기죠. 비용 절감. 자, 그래서 만약에 트럭이 만약에 뭐 2,500만 원이다. 한 대당. 그 다음에 버스가 뭐 2천만 원이다. 그래서 한 대당. 그러면 좀 절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규모의 경제를 발생해서 대량 구매해야 되면요, 뭐 2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버스를 어떻게 된다? 한 1,500만 원에 구매한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같이 구매를 해버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의 경제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공 요인은 일단은 진입하는 사업에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하고, 진입으로 인한 이익이 그 비용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신사업이 기존 사업에 비해 범위의 경제성이라는 것은 다른 기업보다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쪽에도 얘기했지만, 자, 신문사가 저도 이제 그 케이블 방송국이 있었지만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사에 뛰어든다는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근데 우리가 방송사에 뛰어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에 대한 범위 경제가 넓혀져서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중파 방송보다 또 외부적인 PP, 프로그램 프로바이더에 대한 또 방송사들이 또 활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올 거라는 건 생각을 못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다 이런 것들도 요즘은 굉장히 공중파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이 더 인기가 있다는 자체가 획기적인 거예요. 이건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범위를 확장했던 거에 한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으로 본다면, 현재 제품 계열의 기술이나 마케팅에서 상승 효과를 갖고 있는 신제품을 추가해서 고객에게 우리가 호소하는 성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통합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통합 전략이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이 제철로에서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한번 자동차에 뛰어들어 보자.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뛰어들면서 어떻습니까? 통합을 해서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부분에 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업에 속한 산업이 전망이 밝거나 그 산업 내에서 전방, 후방, 수평적 통합이라는 걸 배우셨죠. 이익이나 능률, 그 다음에 시장 지배력이 상승할 수 있음을 유용하죠. 그 다음에 이 아웃소싱 전략에서는 이제 한번 별별 표시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각화 전략, 그 다음에 통합 전략,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웃소싱 전략에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시험 출제가 될 수 있는 건 아웃소싱입니다. 자,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전략이죠. 그래서 얘는 경영혁신 기법 중에 하나로서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핵심적인 분야에 집중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외부 전문기업에 위탁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만 맡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한다. 그래서 장단점은요, 장단점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일단 비용이 절감됩니다.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인건비 같은 걸 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핵심 사업의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핵심 우리가 사업 부분에 집중을 하고요. 채용의 용이성 이런 게 되겠죠. 채용의 용이성. 근데 이제 단점은 고객의 단점 같은 것, 장점과 단점이 이제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점은 고객에 대한 낮은 충성도,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그다음에 근로조합 조건의 악화, 이직률이 상승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요것 어떻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356. 자, 오래간만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56입니다. 356 가시면, 자, 우리가 05번 아웃소싱이라는 게 나와요. 다음 중 아웃소싱 전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3번입니다. 핵심 사업 부분에 집중, 채용의 용이성, 수조 부담의 감소. 자, 이직률의 하락이 아니라 이직률의 상승으로 봐야 되고요. 네, 고객에 대한 높은 충성도가 아니라 고객에 대한 낮은 충성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웃소싱 전략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핵심적인 분야에 집중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외부 전문 기업에 위탁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틀렸다는 건데 아웃소싱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추천합니다. 여기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 가시면 아웃소싱에 그 실시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장점은 비용 절감, 핵심 사업 부분에 집중해서 채용의 용이성이 있지만 고객에 대한 낮은 충성도와 근로자의 고용 불안, 근로조건의 악화, 이직률 상승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전략적 제휴, 합작 투자, 인수합병 전략도 그냥 제목 위주로만 이제 염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전략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 제휴죠. 전략적 제휴는 그냥 제목 위주로만 갈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전략적 제휴라는 게 나오죠. 자, 이건 어때요? 그냥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 그 사업의 일부 또는 기능별 활동분의 경쟁 기업과 일시적인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자, 목적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략적 제휴의 목적은 자원과 위험의 공유, 신제품의 개발 시간과 시장 진입 속도의 단축, 기술의 표준화, 기업의 유용성 등을 제공한다. 전략적 제휴의 형태는 뭐 기능별 또는 업무별 제휴와 합작 투자 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별 또는 업무형 제휴로는 기술 제휴, 뭐 제품 수합, 그 다음에 연구개발 컨소시엄, 생산 라이선스 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휴 파트너에 대한 선정 기준은 이제 양립 가능성, 몰입도, 능력 등이 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작 투자라는 자체는 좀 체크를 해볼 만한데요. 자, 그래서 합작 투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합작 투자는 2개 이상의 기업이 자, 특정 기업의 운영에 참여하는 경영 방식으로서 참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다. 공동으로 소유권을 우리가 보유한다. 그래서 합작 투자 방식에는 신설 방식과 기존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이 이를 통한 위험 부담에 대한 축소, 규모의 경제, 우리 같이 하다 보니까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합리화 달성, 상호 보완적 기술 및 특허 활용, 경쟁의 완화 등의 전략적 이점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문제를 중요한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중요한 것들은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했었고, 그래서 357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문제 8번을 확인합니다. 자, 8번을 보시면 자, 다음 합작 투자로 인한 전략적 이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합작 투자를 하게 되면 경쟁의 완화, 규모의 경제 합리화의 달성, 상호 보완적 기술 및 특허의 활용인데 자, 위험 부담의 증가가 아니죠. 위험 부담을 축소시키겠죠.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 쳤다고 돼 있죠. 자, 그 다음 합작 투자는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수합병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인수합병 전략. 자, 인수합병 전략은 M&A예요. 그죠? 그래서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의 업무, 재구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기업의 인수합병, M&A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제 인수합병 전략 목적은 이제 시너지 효과, 그 다음에 경영 합리화, 제품의 다양화, 기술적인 노하우의 획득과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이 되며
인수합병 전략의 형태는 이제 흡수합병, 신설합병 등이 있으며 주식이나 자산 등의 매수를 통한 매수가 되겠죠. 장점 정도는 이제 알아볼게요. 인수합병 전략의 이 장점은 영업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즉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또 이는 비용 절감과 생산력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어서 또 재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 밑에 100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 유통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은 그냥 참고적으로 뭐 롯데가 베트남이나 중국을 지출하죠. 자, 글로벌은 뭐예요? 세계 경제가 통합화 내지는 개방화되면서 하나의 경제 환경으로 글로벌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화는 국가 내부뿐만 아니라 국가 사이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증가하자 유통기업의 글로벌화로 요구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통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은 뭐 현지화 전략이라든지 글로벌화 전략, 다차원 전략적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3절 유통경영 전략의 평가 및 통제도 전략의 평가, 전략의 통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가세요. 전략적, 전술적, 운영적 잘 출제되진 않습니다. 근데지만 자, 우리가 102페이지 가시면 여기는 좀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는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그 102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의 피드백. 자, 이걸 좀 잡아보세요. 성과의 피드백. 자, 이거는 이제 이 BCG는 조직의 비전과 경영 목표를 각 사업 부분과 개인의 성과 측정 지표를 전환해 전략적 실행을 최적화하는 경영관리 기법이다.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로버트 카블란 교수죠. 교수와 경영 컨설팅 데이비드 노턴이 공동으로 개발한 1990년 최초로 제시한 건데, 자, 우리가 BSC의 구성 같은 거는 좀 체크해 보시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 등의 4개 분야에 대해서 측정 지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평가한 다음 각 지표별로 가중치를 적용해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BCG는 비재무적 성과까지 고려해서 성과를 만들어낸 동인을 우리가 찾아내 갈리는 방법으로 특징이 되죠. 그래서 이 재무적 성과에 치우치는 뭐 경제적 부가가치,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 등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 피드백이라는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제3장으로 갈게요. 제일 중요했던 게 1장이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좀 출제 빈도는 적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제가 중요한 파트를 별표 친 게 위주로 가세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제3장도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진 않아요. 자, 우리가 3장 유통경영관리 104페이지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04페이지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장 파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파트가 중요하고 2장 파트에서는 제가 중요한 부분을 별표를 뭐 2개, 하나 이렇게 친 데가 있죠. 거기 위주로 가시고 제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제3장 우리가 유통, 경영, 관리라는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이제 이 조직의 구성과 관리, 조직의 기초 이론과 변천 과정, 1번 조직의 조직화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고요. 조직이라는 게 이제 나오죠. 자, 조직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 조직에 속해 있죠, 항상. 그래서 조직이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역할과 지위들이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체계적으로 연결된 여러 개인들의 집합체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 그 다음에 상호작용,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인간의 사회 집단이라는 요소가 갖추어진다는 거죠. 또 조직화라는 게 있죠. 조직화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 거기 보시면 플래닝, 그래서 계획의 다음 단계에 이루어지는 조직화는 이 조직을 어떠한 형태로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인적, 물적 자원, 자본, 정보, 지식 등 각종 경영 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우리가 조직의 원리 정도는 이제 제목을 한번 적어보는데요. 조직의 원리다. 자, 조직의 원리는 조직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원리를 말한다. 자, 그래서 조직 원리에 대한 그 종류가 이 조직 원리로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조직 원리의 우리가 종류는 볼게요. 이거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나 볼게요. 조직의 원리로서는 전문화의 원리. 자,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전문화. 전문화가 이제 분업이죠. 분업의 원리. 그러니까 분업의 원리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업무를 나누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뭐 인사나 뭐 재무나 그 다음에 판매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한다. 그 다음에 조정의 원리. 자, 조정의 원리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급자가 나눠서 이렇게 부하의 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조정의 원리를 따져서 우리가 업무를 이제 보는 거가 되는데, 이 조정의 원리라는 것은, 자, 이건 이제 통제 범위의 원리가 되고 이제 업무에 대한 원리다,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가 지금 제가 얘기한 거죠. 통제 범위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통제 범위의 원리. 원리가 우리가 상급자가 있으면 통제를 받겠죠. 그래서 통제를 이렇게 받는, 이렇게 부하의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층제의 원리입니다. 계층제의 원리.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명령 통일의 원리, 뭐 사장, 이사, 부장, 차장, 과장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별의 원리도 있고, 그 다음에 명령 통일의 원리다. 뭐 요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지선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추천해 드리고요. 조직의 번창 과정은 그냥 생산성 강조시대, 그 다음에 인간성 종주시대, 행동가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5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가 조직구조, 조직의 설계 및 조직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구조라는 자체는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용어 단어. 그래서 조직 내에 우리가 직무들과 그 부서들 간의 연계를 의미하며, 조직 구조는 어떻게 업무가 공식적으로 나누어지는가, 묶어지는가, 조정되는가를 결정하고, 조직 설계라는 게 있죠. 이 조직 설계도 이제 여러분들이 단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직 설계는 또 어떤 거냐? 자, 조직 설계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만들고 조직하는, 조정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조직 설계의 과정은 우리가 어때요? 이 조직 목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직 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자, 이건 이제 별표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양가로 2번은 별표 표시를 하나 정도 해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직 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조직 구조. 조직 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고려해야 할 요소 들어갑니다. 자, 이거 본다면 이제 1번. 자, 조직 구조의 기본 요소입니다. 조직 구조의 기본 요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요인을 고려해서 조직을 설계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고려할 여러 변수가 있다. 그럼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직적, 수평적, 지역적 변화를 통한 복잡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키워드 되겠죠. 그 다음에 권한의 분산 정도를 의미한 직권화. 그 다음에 분권화 또는 업무의 표준화 정도를 의미하며 공식화. 세 가지가 있죠. 이런 단어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조직 구조의 상한 병수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구조를 주어진 상황에서 적합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상한 변수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의 객관적, 항상 객관적과 주관적이 시험 문제 많이 바꿔서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객관식 시험 문제는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이제 환경,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조직 규모입니다. 조직 규모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관적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전략적과 권력 유형이죠.
전략적과 그 다음에 경영력, 권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또 체크를 해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구조의 기본 요소는 그냥 요거는 이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제목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냥 복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조직 내 분화의 정도에 관한 것으로 가업을 분할하고 통합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면 밑줄. 분화의 형태는 이제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그리고 지역적 분산을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한 가지 요소만 증가해도 조직의 복잡성은 또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의 복잡성은 조직 구조의 기본 요소에서 이 복잡성은, 자, 우리가 핵심만 잡는데 기억이 수평적 분화라는 게 있습니다. 수평적 분화. 그러면 수평적이 있으면 항상 수직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수직적 분화가 있겠죠. 그 수평적과 수직적이 있다. 그러니까 수평적은 동일한 수준에서 상이한 부서의 수를 의미합니다. 구성원의 수, 가업의 성격, 그리고 구성원의 교육과 훈련 정도를 근거로 둔 부서 간의 분화 정도를 말합니다. 수평적 분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현상은 직무 전문화와 부분화인데 이들은 서로 또 연관이 되고요. 자, 수직적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 계층의 수, 조직 계층의 깊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가 이거는 최고 경영층과 그 다음에 종업원 간에 대한 그 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직은 더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사장이나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그런 체계가 많다는 거죠. 수직적 분화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통제 범위 또는 관리폭, 감독폭 등이 있다. 이 정도만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염두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 수직적 분화라는 것은 한 명의 관리자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제, 관리 및 감독할수록 부하의 수는 를 의미한다는 거고요. 지역적 분산이라는 자체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지역적 분산. 자, 얘는 이제 조직의 물리적인 우리가 시설과 인력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어느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적 분산이 점점 더 확대될수록 의사소통, 조정 및 통제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복잡성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직권화입니다. 직권화. 자, 그래서 이제 직권화라는 단어. 그래서 직권화는 조직의 의사결정이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관한 것으로서 의사결정권이 조직 내 한 지점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 명령체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직권화의 개념은 권한과 명령체계를 고려해야 되고요. 자, 공식화라는 단어. 공식화. 자, 공식화는 업무가 매뉴얼화 된다는 거죠. 업무자가 바뀌어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식화는 조직 내에 우리가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납니다. 조직의 정책, 규칙 및 절차가 명문화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도를 말한다. 그렇게 공식화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조의 상한 병수입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 구조의 상한 병수는 별표 표지를 하나 정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도 자, 들어갑니다. 자, 조직 구조의 상한 변수예요. 조직 구조의 상한 변수들. 자, 이 말은 뭐예요? 예전에 이제 사지선다에서 다음 중 조직 구조의 상한 변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조직에 적합한 유일한 형태의 조직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이 처해 있는 다양성 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조직 구조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조직 구조 연구자에 따르면 조직의 규모, 조직이 활용하는 기술, 조직이 처한 환경, 전략적 목표, 정보
매체의 발전 등이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조직의 규모를 이제 본다면요. 자, 조직의 규모를 본다면, 자, 전체 종업원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 종업원 수가 늘어나면 순자산이나 생산량, 매출액 등과 같은 다른 척도 종업원 수가 높은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들은 우리가 기술보다는 규모가 구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제조업의 경우는 그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차이들은 대규모 조직은 보다 전문화되며 보다 많은 규칙을 갖고 보다 많은 계층과 의사결정의 분권을 특징으로 가진다고 바랍니다. 그래서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일을 하는 방법이나 통제 및 조정 형태가 보다 공식화되고 표준화된다.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또 표준화 공식화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분업화와 전문화의 진전이 더 빨라질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중요해요. 두 번째가 별표 표시를 해놓으시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 자, 보다 명확하고 우리가 단순한 그 기술을 가진 조직은 경우 공식화 및 표준화 정도가 높고 통제나 조직의 방법 역시 단순하고 직접적인 형태를 띱니다. 그러나 보다 복잡하고 불명확한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일수록 그 구조는 정교하고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 우드워드는 기술을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소규모 우리가 묶음의 형태의 제조 기술인 단위 생산 기술. 이렇게 해서, 자, 이건 이제 밑줄만 쳐보세요. 기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이건 이제 1번이라고 한다면 2번. 자동차 공장의 조립 과정 같은 대량 생산 기술. 그 다음에 가장 복잡한 장치 생산인 공정 생산 기술 3번. 그래서 우드워드는 이제 단위 생산 기술, 대량 생산 기술, 공정 생산 기술로 복잡성이 높고 조직 구조가 복잡하다고 주장합니다. 찰스 페로는 기술 예외의 빈도가 많고 적은 가업 변동성과 예외적인 가업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외 처리 용이성, 문제의 분석 가능성 등에 따라서 네 가지 유용한 그에 알맞는 조직 구조를 제시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자, 지금 박스가 나와 있죠.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그냥 번호를 매겨서 하고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일상적 기술. 1번. 그 다음에 2번 공학적 기술. 그 다음에 3번. 자, 기능 기술. 그 다음에 4번은 비일상적 기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임스 톰슨은 기술을 장치형 기술, 그 다음에 중개형 기술, 우리가 집약적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페로의 기술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이 찰스 페로가 얘기한 그 기술과 조직 구조의 분류가 추재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상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 단순 기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그다음에 공식화, 진권화, 표준화 높음. 공학 기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건설 중전기, 우리가 중기기 같은 거는 전문화가 되어 있고요. 기능 기술, 장인 기술이죠. 그래서 신발 제조한다든지 우리가 집안마다 이렇게 내려온 공예산업, 복잡성도 높고 분권화되어 있고요. 비일상적 기술, 이거는 복잡 기술입니다. 항공이나 우주산업, 나사 같은 복잡성이 높은 다양화, 분권화가 된다. 그 다음에 제임스 톰슨은 그러면 기술을 장치형 기술, 중기형 기술, 집약적 기술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기술에 적합한 조직 구조가 형성돼야 함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장치형 기술은 석유정제, 철강업 등이 속하고, 중개형 기술은 은행, 보험, 회사 이런 것도 이제 중개형이고요. 집약형 기술이라는 건 이제 종합병원,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같이 그 대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이 모여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우리가
그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환경은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환경은 그냥 내용만 살펴볼게요. 3번의 환경입니다. 자, 환경이라는 것은 조직의 환경은 조직의 경계를 벗어난 외부를 말한다. 그래서 환경에는 보통 공급자, 고객, 경쟁자, 정보기, 압력단체 등이 포함되는데, 자, 니은번이 이제 밑에 우리가 나와 있는 니은번이 이제 별표를 쳐놓으시는데요. 자, 번스와 스토커는 정보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기준으로 환경을 분류하고 시장 여건과 기술 정보의 변화에 따라서 관리 시스템도 변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의 불확실성이 양극단을 반영한 두 개의 구조 형태가 기계적과 유기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계적과 유기적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기계적 조직, 기계적 구조와 그 다음에 유기적 중요하다. 이게 이제 비교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 조직에서는 이제 전문화된 과업이 중요하고, 자, 우리가 유기적이라는 것은 팀워크가 중요하죠. 팀워크가 이제 유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개방된 의사결정, 유기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탈집중화된 의사결정, 낮은 공식화, 그때그때 대응해야 되니까 이제 표준화 같은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복잡성, 수평적 권한계층, 교차 기능, 팀 구조,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염두에 이제 문제를 우리가 357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파트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9번, 10번을 보겠습니다. 357페이지. 자, 357로 가시면, 자, 9번, 10번을 보시면, 자, 9번.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3번은 전문화된 게 기계구조죠. 나머지가 유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을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적 구조에 대한 내용이 다르지 않는 것은, 자, 팀워크에 대한 강조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유기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9번하고 10번 정도는 꼭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보는 게 좋아요. 이게 학습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0페이지 가시면 이 전략적 목표, 우리가 거기 전에 디귿의 환경의 변화가 결론을 내립니다. 심할수록 조직은 보다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전문화한 다양화되고 융통성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하기 쉬운 경우 조직 구조가 공식화되고 단순화되어 별 문제가 없겠죠. 전략과 그 목표는 우리가 전략 조직 구조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밑에 그럼 전략과 조직 구조 연결시켜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전략이 혁신은 유기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가 최소화. 자, 여기는 기계적으로 가야 된다. 유기적 혁신적인 것은 뭐 느슨한 구조, 낮은 전문화, 공식화, 분권하고, 원가 최소화 기계적은 엄격한 통제, 광범위한 업무 전문화, 높은 공식화 집중화. 자, 모방이라는 자체는 이제 모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기계적과 유기적. 그래서 이걸 짬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민치보고의 조직 유형도 출제 빈도가 높은데, 여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직에 대해서 또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했던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여기 시험 출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13강에서는 우리가 교재 다시 97페이지로 가시면 다각화 전략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 전략, 아웃소싱 전략의 장단점을 가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00페이지 합작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를 또 보여드렸죠.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102페이지 가시면 균형 성과표 같은 BCSC 같은 정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104페이지 유통경영관리 제3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쭉 넘기셔서, 자, 이거는 그냥 108페이지 가시면 조직구조의 상한 변수.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페로의 기술과 조직구조의 분류가 4가지가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요. 환경의 번스와 스토커에 대한 넘기시면은
110페이지 가시면 기계적과 유기적을 비교, 전략과 목표는 혁신은 유기적, 원가 최소화는 기계적, 모방은 기계와 유기적이다. 이렇게 해서 짬뽕을 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14강에서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